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12살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사망하게 한 이들이 아이의 부모로 알려지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아이가 학대로 사망할 때까지 왜 아무도 도울 수 없었던 걸까요?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죠? 지난해부터 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모바일 상품권 사기의 고도화된 수법과 그 예방책에 대해서 잠시 후 경제시사 플러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법정 의무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초등교육,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초교육인데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몇 달간 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학교 선생님도, 이웃 주민도, 그리고 주변 누구도 이 아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가정집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지난 7일 초등학교 5학년의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아빠가 신고했어요. 엄마가 뭐 아이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아빠한테 오라고 했고 아빠가 119에 통화해서 신고를 했어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난 아이. 그런데 아이의 시신에서 심한 멍자국과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이의 친부와 양모. 아이를 때렸습니까? 안 때렸어요. 친모 또한 피의자들에 의해서 아이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혼하고 나서 면접에서 한 2번이 하고냐 꽁꽁 싸매고 안 보여주고 잘 지낸다 잘 지내고 친부가 못 만나게 하자 몰래 찾아가 봤던 아이 행동은 이상했다고 합니다. 작년 5월달에 학교로 찾아왔었는데 세뇌 교육을 당했었나 봐요. 저를 보자마자 그냥 핸드폰으로 새엄마한테 전화통화도 하고 스피커폰 키고 누구를 부르고 아이에게 말을 안 했어요. 친모를 경계하던 아이.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이곳이 사건 현장입니다. 아이는 바로 이 안쪽에서 학대를 당했고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학대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남자애한테 소리치는 건 들은 적 있죠. 주차장에서 왜 이렇게 막 하면서 무슨 애인지 모르겠지.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유 애지간하게 우네 탁 닫고 확 나가더라고. 되게 추웠었던 날에 그냥 애가 계절에 안 맞게 좀 이렇게 입고 왜 저렇게 입혀서 보냈지라고. 주민들이 증언하는 의심스러운 정황들,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분리수거장에서 애기가 쓰레기 버리러 오면 너는 왜 학교를 안 가니? 그러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갖다 이렇게 버리면서 저는 유학할 거예요. 그걸 본인이 했어요, 그 얘기. 애기가 엄마 아빠가 유학 보낸다 그랬대. 아 쟤는 오늘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학교 안 가는 거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단정 짓는 거지. 집에서 교육하는 것 자체는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유학을 준비하며 집에서 공부한다는 아이의 답변. 주민들은 집에서 뭘 배우는지 알 수 없었는데요. 홈스쿨링을 한다던 아이, 그러나 실상은 안쪽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학교 측은 학대 정황을 모른 채 홈스쿨링을 허용했던 걸까요? 아이를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이가 확인을 다 했죠. 통화해가지고 전화했다가 통화해서 근데 직접 가보실 수는 없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가보지 않으면 연락이 안 됐을 때 직접 가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했거든요. 가정방문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관련 매뉴얼을 확인해 본 결과 아이가 유선상으로 연락이 됐다는 이유로 가정 방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의무사항도 아니었는데요. 가정학습과 체험학습으로 빠질 수 있는 57일을 모두 사용했던 아이.
이후 무단 결석이 계속되자 유선상으로 확인 및 소재 파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이의 부모는 12월 1일 학교를 방문해서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학교 측은 행정 절차만 안내했고 이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허점이 많네요. 학교에 와가지고 저희가 부모님하고 도와갖고 PT 어학 연습을 준비를 해야 돼서 홈스쿨링을 하겠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관여를 못 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집중관리 대상은 무단 결석으로 인해서 집중 관리 대상이 된 아이는 홈스쿨링을 진행해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길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상 기준만 있을 뿐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던 매뉴얼. 부모의 학대로 숨졌고 교육당국의 무관심에 방치됐다는 친아버지가 집에 가두고 학교도 안 보내고 밥도 안 주면서 폭행까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홈스쿨링의 사각지대에서 가정학대로 아이가 사망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관련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나름 학습 계획들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 지원 체계라든지 심지어는 이런 수업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홈스쿨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시간이라든지 과목까지도 일정하게는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질 관리도 좀 허술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원 체제도 없는 이러한 상태에 좀 놓여 있는 한마디로 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모의 열정에만 좀 의존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방식인 만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방식과 관련 규정의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2008년 부산광역시 한 경찰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누구의 진술이 믿을만한지 진술 분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 기억을 제 인생에서 도려내버리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사람 가지고 장난쳐? 그 사람 꼭 제값 치르게 해주세요. 성폭행 범죄 트라우마로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여성. 제가 정말 그 여자를 성폭행했으면 지금 당장 감옥에 가더라도 처벌을 달게 받겠어요. 너 갑자기 왜 이래? 잠깐 멈춰봐. 그쪽도 나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왜 모른 척해요? 그 여자가 먼저 저를 유혹했다고 형사님. 합의된 관계였다며 반박하고 있는 남성. 성폭행 사건에 얽힌 두 남녀의 엇갈린 주장.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인 건지 정확한 사건의 진실은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누나, 이게 얼마만이야? 그니까 우리 회사 선배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은 저랑 제일 친한 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 조만간 술 한잔 하자. 알겠어, 연락해. 착각만은 아닌 듯한 묘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누나, 난데 말 나온 김에 내일 어때? 내일. 서로를 의식한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 지인들이 나서서 술자리를 주선했는데요. 오셨으니까 입장샷. 아, 야, 얘 술 한 잔도 못 마셔. 억지로 먹을 생각하지 마라. 여성은 자신은 체실상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한다라고 했고 사건 당일에도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술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너무 취했다. 내가 대리 불러왔거든. 집에 데려다 줄게. 가자. 같이 가요 그럼. 아니요. 둘은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오세요. 저희 먼저 갈게요. 가자. 어색한 분위기 속에 남성과 여성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게 사건의 원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죠. 그럼 저도 이제 그만 가볼게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지만 술 드셨잖아요. 이건 마신 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요. 거절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신의 손을 잡아 끌었다는 남성. 불길함이 시시각각 커져만 갔습니다. 출발 안 하세요? 계속 술 기운이 올라와서 안 되겠어요. 우리 조금 이따 출발할까요? 그럼 제가 편의점에서 음료수 좀 사갖고 올게요. 아니 같이 가요. 남성이 아마 이때부터 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사건 당시에는 좀 술기운이 올라오니까 좀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의점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차로 돌아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향수 냄새요. 그 남자 향수 냄새가 기억에 남아요. 저 정말 이제 가봐야 돼요. 제가 술만 깨면 바래다 드린다니까요. 제가 민망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요. 그래요? 알겠어요. 드디어 남성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목적지는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딘지 모를 낯선 장소라 꼼짝없이 납치된 것 같아 무서웠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성이 일방적으로 운전을 해서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기 가시면 공중 화장실 있어요. 네? 뭐예요? 급하시다며. 빨리 나오세요. 서둘러 빠져나가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여성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경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이제 집에 갈까요?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조수석 의자가 뒤로 확 젖혀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전 지금도 그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성은 굉장히 힘들었다. 조사 과정에서도 이제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하면서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또 면담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이유가 불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또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여성분은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래도 혐의 부인하실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한 짓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랬죠? 제가 술에 취해서 성폭행하려 했다고. 전 그날 한 잔도 마시지 않았어요. 남성이 과음했다는 고소인 여성과 달리 남성은 술을 단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었죠. 저희 그만 이제 일어날까요?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불편하시면 택시 타고 가셔도 돼요. 불편할 게 뭐 있어요. 데려다 주세요. 그럴까요? 여성이 먼저 바래다 달라고 요구해 차에 태웠을 뿐 강요는 없었다는 것. 그냥 가다가 보니까 여성이 목이 마르고 편의점에서 뭔가 살 것이 있으니까 좀 들렸다 가자라고 말을 해서 편의점으로 가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엇갈리기 시작한 남녀의 주장.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래요? 집까지 10분 거리던데 얼른 갈게요. 집은 무슨 집이에요. 저 앞 공원 가면 공중 화장실 있어요. 남성은 이 여성분이 근처 공원에 화장실이 있으니 그쪽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공원 가는 길을 안내를 해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길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 여성. 차에 돌아온 직후 태도가 급변했다는데요. 외제차의 명품 시계 부잣집 아들인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부족함 없이 잘한 정도죠. 왜 이래요? 아니, 향수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남성은 차 안에서 합의할 관계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지만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 이루어졌을 뿐이고 자신은 결코 강제적으로 어떤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확보된 증거라곤 두 남녀 각자의 진술뿐. 사건 자문을 담당한 김미영 진술 분석가는 둘의 진술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진술 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술 타당도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두 남녀의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사전에 치밀한 면담 계획을 수립한 김미영 분석가.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감추려는 범인과 찾아내려는 분석가 사이 쫓고 쫓기는 치밀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빈틈없이 견고해 보이는 두 남녀의 진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찾아낼 수 있을까? 그중에서 여성의 진술에서 특히 모순되거나 이제 거짓의 어떤 그런 점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의 진실. 여성의 진술 중 무엇이 모순이었을까? 고소인의 진술을 보면 이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데요. 향수 냄새요. 그 남자 향수 냄새가 기억에 남아요. 밀폐된 차 안에서 과음을 한 남성, 그럼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 밀폐된 장소에서 알코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정보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조수석 의자가 뒤로 확 젖혀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조수석 의자가 뒤로 확 젖혀져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여성. 그런데 실제로 그 차량은 갑자기 뒤로 확 젖혀지는 그런 차량이 아니었었고 전자동식으로 천천히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진술과 차량의 객관적인 팩트 부분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현실성이 결여된 그런 진술이 나타난 거죠. 어딘지 모를 낯선 장소라 꼼짝없이 납치된 것 같아 무서웠어요.
어딘지 알 수 없는 낯선 장소로 끌려가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했었는데요. 이러한 최초 진술과는 다르게 저랑 면담을 했을 때는 그 지도를 이제 표시를 하면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동해서 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법에 질린 채 경황 없이 끌려갔다는 진술과 다르게 이동 경로를 정확히 묘사한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여성이 거짓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했습니다. 성폭행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흘리던 여성의 눈물, 거짓이었습니다. 진술 증거만 있을 경우에는 진술 분석을 증거로 제출해서 그 기소를 하는 경우도 다수 많이 있고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서인이 좀 억울하다라는 점들이 이제 나왔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라던가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그 혐의를 밝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지인으로부터 입수된 결정적 증언.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한테 뭐 합의금 받으면 뭐부터 살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야, 너 그러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왜 사건 발생 직후 신고 안 했냐고 물으면 겁나서 못했다가 언니의 응원을 받고 결심했다. 스토리 좋잖아. 이번에 합의금 받으면 뭐 사지? 진술 분석과 더불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여성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 합의 받고 돈이나 뜯어내려 그랬지. 진짜 누명까지 씌울 생각은 없었어요. 남성의 명품 시계, 외제차를 눈여겨본 여성이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 무고를 저질렀다는 전말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술 분석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 쓰지 않게끔 하는 그런 지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상간남의 아이를 키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믿기가 힘들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연 속 남성한테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이게 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도 저기를 하죠. 남성은 통화 내내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고민 끝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직장까지 그만두었다는 남성.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행위의 근원지는 상간남인데 걔가 싸지른 걔 씨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처음에 집사람이 집을 나가고 나서 상간남이 있다는 거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보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러고 나갔으니까.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금팔찌 때문이었다고요. 집에 있던 팔찌를 도둑 맞아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남성. 수자 과정에서 팔찌를 훔친 범인과 아내가 내연 관계였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별거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고요. 근데 갑자기 나가서 한 9개월인가 10개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학이가 지금 내사로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 이혼 판결일이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왜 얘가 갑자기 이렇게 이게 뭐지?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다 이렇게 됐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던 것. 뭐 무슨 애를 낳냐? 애를 낳다가 그렇게 됐다. 그럼 X는 어딨냐? 3개월 전에 벌써 돈 다 갚고 뚜뚜로 패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망하고 아이를 데려갈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해당 산부인과에서 연락을 취해왔다는 거죠. 애기는 내가 왜 키워 이거 도대체. 이게 상간남의 얘기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경찰로부터 믿기가 힘든 연락을 받았다고요. 충청북도 여성수사계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 아동 유기죄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는데 아동 유기죄가 고발됐네. 제가 지금 딸 아이만 지금 3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뭔 아동 유기죄가 저한테 들어오나요? 그랬더니 산부인과에서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은 대체 왜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걸까? 이제 아기가 이름도 없고 근데 그 아빠분도 연락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기가 혼자 동물원 있잖아요. 기준자는 이제 아빠한테 그런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아빠가 이제 애기를 봐줘야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남성은 결국 경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과수를 통해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아야 되는데 친권자가 친권자한테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 친권자가 책임과 의무를 잘 했느냐를 검토하는 거지 사건 관계자가 왜 사생활 관한 관련이 없습니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친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남성에게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죠. 시청에서도 계속 나한테 뭘 하라고 한다. 자꾸 출생신고를 하라고 한다. 황당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시청 아동보육과에서 출생신고를 하라는 우편물을 보내왔다고요. 근데 나한테 이거를 하는 거는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닙니까? 집사람이 나간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나갔고 걔랑 산 것도 선택해서 산 건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고 걔가 싸지른 것까지도 걔한테 책임도 못 물어. 이게 뭔 법이에요 이게. 저희는 이제 아동 보호가 일단 최우선이고 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자녀가 아니어도 그렇게 출생신고를 하게끔 법에 돼 있어가지고 남성은 이 모든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한데요. 그 애 데리고 가라는 거는 그거는 진짜로 친부로 추정되는 사람이 친부가 아니고 안 키운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주냐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애가 정말 남이면 저한테 그것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이 아니잖아요. 막말로 저한테는 불철지의 원수 같은 놈의 적인데.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남성. 양육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반드시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부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식이 실제로는 아닌 경우에 이를 이제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나의 아이와의 그 친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거든요. 혼인 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친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판단될 땐 남편은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친자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 피고가 이 아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송에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생 신고가 이루어져야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양육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순적으로 출생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떠넘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간남한테 유전자 검사를 하고 가라. 아니면 네 새끼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그게 맞거든요. 지 새끼니까.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생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자주 간다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일한 적 없는 사람이니까 지금 아니에요. 네. 지금 아니에요. 결국 아이의 생부를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찾더라도 실제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집사람 처가가 없고 친인척도 없으면 남자 가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다 막힌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남편이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친자 관계를 끊는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라 이제 국가의 그런 시스템 하에서 보육원이라든지 그런 돌보는 그런 시설에 가게 되고 양육이 이루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아이는 피해 아동 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요. 원하지 않는 책임을 짊어지게 된 남성과 태어나자마자 갈 곳을 잃은 아이.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렴한 구매의 필수품이 된 모바일 상품권. 그런데 내가 쓰지도 않은 상품권이 사용됐다면 어떨까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올리게 됐는데 제가 선물 받은 거를 가로챘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진화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기. 경제시사 플러스에서 그 수법 확인해 보시죠.
네, 요즘 메신저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모바일 상품권 사용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중고거래 시 주의해야 할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주 아나운서와 네. 혜성 아나운서도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자주 쓰죠. 많이 예. 씁니다. 네. 저도 중고거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모바일 상품권이 사용하기 편리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고 팔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려고 모바일 상품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중고거래 사기 품목 1위, 2011년부터 무려 11년간 스마트폰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온라인 상품권이 스마트폰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거래도 많고 사기 피해도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그렇네요. 그중에서도 안 쓰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렇게 올리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사기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매글을 올리셨으면 일단 내리시고 이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네. 작년 중고거래 사기 건수 1위를 찍었을 만큼 모바일 상품권 거래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수법들이 있나요? 네,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용한 모바일 상품권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요청하는 건데요. 사실 거래 당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가 살짝 보이죠? 네. 이거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바코드라는 건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게 만든 기호여서 바코드가 가로로 아주 살짝이라도 보여지지만 그것이 온전하다면 실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아니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얇아서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다시 그러게요. 한번 자세히 보여주실 수 네. 있을까요? 우리 월벽에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살짝 바코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정도만 남아 있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걸로요? 네. 중고거래할 때 간혹 바코드가 진짜 있는 건지 살짝만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구매자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잘라서 보내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 누구든지 쉽게 사용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바코드 노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 이거 좀 놀라운데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를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 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코드는 코드 전체가 인식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로줄 하나만 가려줘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불가피하게 노출해야 한다면 세로줄을 가리거나 혹은 세로를 절반으로 보여주는 방식, 이 방법이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이렇게 바코드도 가리는 방식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른 건데 그렇다면 아예 완전히 가리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마저도 또 위험할 수 있다고요? 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대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거래하려고 바코드 전부를 진하게 가리고 올리시는 분들 있죠. 이마저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실 건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판매를 하려고 글을 올리게 된 상황인데 올릴 때 사진을 올려야 돼서 바코드를 블러 처리를 해서 올렸는데 여기요. 중고 거래를 위해 바코드를 꼼꼼하게 가리고 올린 상품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매자가 이제 그거를 구매를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바코드를 보냈는데 이거 이미 사용이 된 바코드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서 그때 도난된 걸 알았어요. 확실하게 가린 바코드.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이걸 블러 처리를 했는데 왜 사용이 된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림판에서 이제 검정색으로 블러 처리를 하거나 핸드폰에서 이제 검정색으로 블러 처리를 하잖아요. 뭐 벗겨내는 방법이 있대요. 아, 그래요?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바코드를 블러 처리해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코드를 가린 모바일 상품권, 정말 그 검은 가림막들을 벗겨낼 수 있는지 시도해봤는데요. 쉽게 모습을 드러내는 바코드. 인식 앱을 통해 벗겨낸 바코드를 찍어보니
일련 번호까지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까지 가능할까? 제작진이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휴대폰 설정 속 브러쉬를 이용해 바코드가 노출되지 않게 꼼꼼하게 가려준 후 전문 프로그램 대신 휴대폰 사진첩의 설정 기능으로 사진 밝기를 높여봤더니 가려졌던 바코드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이렇게 쉽게요? 과연 이 바코드로 구매까지 가능할까? 너무나도 쉽게 구매 완료. 지웠다가 이렇게 한 건데도 돼요? 문제네요. 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바코드를 가리는 걸로는 완전한 예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네. 거래할 때 바코드를 아예 자르고 물건 이미지만 올리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바코드를 가리고 올려두신 분들 있으면 바로 그를 삭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야겠네요. 네. 이 모바일 상품권은 보통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데 그쵸. 이건 되려 판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고거래 시 주의할 점 또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코드는 어떤 경우에도 노출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래도 중고거래고 비대면 거래다 보니 5,000원, 10,000원 아끼겠다고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더욱 고액의 물건은 중고거래로 구매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 사기의 수법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확인한 것과 같이 바코드를 지워도 누군가는 복원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거래하십시오. 제가 중고거래 사기 이걸 반드시 막을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창한 수법은 아니지만 구매자는 물론이고 판매자 역시 이 억울한 사기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온라인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 거래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고지혈증. 높을 거, 지방, 말 그대로 피 속에 지방이 많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약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무서운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요? 과거에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뇌를 잃은 콜레스테롤까지 줄이는 건 아닐까? 이런 막연한 걱정 때문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뇌에는 콜레스테롤이 정상적으로 필요한데 약을 먹으면 모자라게 돼서 뇌가 상하기 때문에 치매가 생긴다는 설명까지 그럴듯하게 덧붙인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 심장내과 의사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다면 저도 덜컥 믿었겠죠. 근데 이건 아닌 것이 스타틴, 콜레스테롤 약이 뇌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뚝 떨어지겠죠. 치매가 생긴다 이건 완벽한 낭설입니다. 절대 이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 심장학회지에 고지혈증 치료제와 치매 인과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스타틴 복용과 치매 발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뇌혈관 질환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거, 이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지 결코 치매를 유발하거나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적은 확률로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다 보면 아주 일부의 경우에서 간 수치가 경미하게 상승하거나 근육병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사소한 부작용 때문에 약을 먹는 것을 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덕과 실을 따졌을 때 덕이 실보다는 거의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결국 부작용보다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고지혈증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합병증 위험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들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간 기능이 높아졌다. 그것도 간 기능이 한 3배 이상 높아지면 그 약을 끊고 다른 종류의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으면 되고요. 근육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하시면서 약물을 바꾸면 그런 것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관리를 위하여 유산소 운동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완치가 되는 거 아니고
조절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약을 끊으시면 다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분이죠.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간 제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버추얼 휴먼 이터니티의 제인입니다. 최근 서울 유명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입니다. AI 챗봇을 이용한 과제로 A+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곧 학생들 사이 AI 대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챗봇은 스스로 높은 수준의 논문 작성까지 가능해 이미 대학생들 사이 과제나 시험에 공공연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부 대학에선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윤리의식이 없이 사용된다면 이거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인 씨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죠? 네, 아프리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아프리카 속 유럽이라 불리며 입생로랑 비틀즈 등 수많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은 모로코의 한 도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제인스픽 함께 보시죠. 아직은 멀고도 낯선 땅 아프리카.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유럽과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 북부 지중해 마을 우에들로에 살고 있는 양민호라고 합니다. 모로코는 스페인과 단 27km 떨어져 있는 유럽과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 나라인데요. 그래서 아랍, 아프리카, 거기에 유럽 문화까지 섞여들면서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마라케슈는 모로코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인데요. 광활한 사하라 사막부터 아프리카의 선입견을 깨주는 감각적인 모습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는 1200년의 역사에 현대적인 문화와 예술이 녹아들며 입생로랑, 비틀즈, 롤링스톤즈 등 수많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은 도시로 유명한데요. 천의 얼굴을 가진 마라케시 여행 출발해볼까요? 첫 일정은 광활한 아프리카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열기구 투어입니다. 마라케시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인근 사막에서 진행되는 이 투어는 새벽 일찍 출발해야 그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데요. 드디어 조금씩 떠오르는 열기구. 두둥실 높아질수록 하늘을 나는 기분이 더해지고 저 멀리 도시를 감싸고 있는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1500m 상공 위에서 열기구가 만들어낸 풍경, 정말 멋있죠? 아프리카 대륙의 광활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안전한 비행과 착륙을 축하하는 시간이 끝나고 특별한 아침 식사를 먹으러 갑니다. 와, أتبنى أنا 차예요. شكرا بزاف. 모로코의 베르베르인들이 즐겨 마신다는 민트차인데요. 알함두릴라. 깊은 향과 전통의 맛은 전통 방식으로 구워낸 빵으로 이어집니다. 바그릴. 바그리르는 모로코식 팬케이크. 팬케이크 같아요. 하니. 숭숭 뚫린 구멍 사이로 꿀이나 오일이 잘 배어들게 만들었는데요. 모로코 아침 식탁에 꼭 올라가는 건강식이랍니다. 그날 오후 마라케시에서 가장 유명한 이곳 제마엘프다 광장을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뜨인 건 코브라입니다. 아프리카의 반려동물 스케일 정말 남다르죠? 이국적이고 묘한 분위기에 아프리카 특유의 활기가 넘치는 제마엘프나 광장. 그 광장에서 이어진 미로 같은 골목길을 쭉 따라가 보면 마라케시의 전통시장이 나오는데요. السلام عليكم سي جلال. لاباس بخير شو مزيان.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라는 이곳, 바로 모로코 국왕의 전 셰프가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먹을 요리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세계적인 요리사 고든 램지도 방문했다가 그 맛을 극찬했다는 대표 요리. 전통 화덕에 불을 피우고 통째로 준비한 양고기 손질에 들어간 주방장.
가장 중요한 것은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통에 다리와 꼬리를 꼭 넣는 것이랍니다. 육즙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고기를 단단히 감으면 준비 끝. 와, 통째로 저렇게. 모로코는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데요. 진흙으로 막아주고요. 흙과 소금을 섞어 바르면 빈틈없이 잘 굳어 열 차단에 더 효과적이라네요. 약 3시간 후 비스밀라. 드디어 화덕의 뚜껑이 열리고 기름기가 쏙 빠진 훈제통 양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잘 구워졌네요. 네. 한눈에 어떤 보기에도 그 맛일까요? 맛이 엄청날 것 같죠? 이제 고기를 먹기 좋게 부위별로 분리할 차례. 오, 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요리의 하이라이트, 바로 양머리구이입니다. 좀 낯선 비주얼이지만 그 맛이 일품이라니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름 자체가 굽다라는 뜻의 모로코 전통 음식인 메슈이는 어린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구운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아랍 문화권에서 즐겨 먹는 요리인데요. 모로코 국왕의 전 셰프가 직접 알려주는 메슈이의 핵심 부위, 이걸 먹어야 메슈이를 먹었다고 할 만큼 가장 맛있다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Let's get ready. 자, 준비하고 쏘세요. 초음파를 목표에 적중시키는 정밀한 탄력샷. 나만을 위한 탄력샷 테크닉. LG 프라엘 더마세라. 모로코의 전통 음식인 양통구이 메슈이. 한눈에 봐도 겉바속촉. 그중 하이라이트는 이 양머리구이인데요. 모로코 국왕의 전 셰프가 추천하는 부위는 보기는 좀 그런데. 눈이라 그 맛이 어떨까요? 맛있겠죠? 곧 입안에 풍기는 풍미. 표현을 눈으로 저렇게. 그리고 메슈이와 곁들여 먹는 이 빵. 감칠맛을 위해 뭔가에 적시는데요. 고기보다 이 빵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니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هذا بحال الحم. ايه فيها مذاق ديال الحم. كل ملي تيذوب تيطيح سبيسيال. 모로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값진 식사였습니다. السلام عليكم. 다음으로 찾은 곳은 마라케시 시장에서 가장 특별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커피를 주문하자 모래 위 작은 주전자에 물을 넣는데요. هذا ميلونج كل شيء. 아주 곱게 간 원두가루에 기호에 맞는 향신료를 적절히 추가한 뒤 체즈베라 불리는 이 주전자를 천천히 돌리는데요. 커피를 만드는 방법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 방법은 300도씨가 넘는 모래의 고열을 이용해 천천히 커피를 끓여내는 방식인데요. 한 잔에 단돈 700원. 깊은 바디감과 향신료가 잘 어우러진 맛이랍니다. 궁금해요. 진짜 I think 맛있을 this is 것 the 같아요. best coffee in Marrakesh. 장엄한 대자연의 풍광으로 전 세계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아프리카 모로코의 매력적인 도시 마라케시였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소문난 이것, 바로 ADHD 치료제라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엄청나게 많이 질문을 받는 거고, ADHD에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플러스 충동에서의 문제. 집중력을 담당하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ADHD가 이제 관련이 되는 뇌의 부위가 이제 전두엽이라고 해서 뇌에서 이제 앞부분에 위치를 하거든요. ADHD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전두엽에 있는 시냅스 부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 특히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의 재흡수를 지금 차단하는 방식을 통해서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작용을 키워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ADHD에서 지금 효과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정신자극제를 통해 집중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높이는 건데요. 이를 통해 ADHD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는 건데요. 정말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걸까요? ADHD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는데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먹어서 좋아질 수가 없는 것처럼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먹었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미국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ADHD 치료제가 건강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하는데요. 약물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Actually did not improve their memory. It impaired their short-term memory. It had no effect on their reading comprehension or on their ability to organize, plan, think strategically. 오히려 전문가들은 오남용했을 때 발생하는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단지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먹는다면 다른 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선 어린이가 복용했다가 숨진 사례도 있어.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두통이나 불면, 심한 경우 자살의 사고도 가질 수가 있고요. 일종의 중독 물질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 문제는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거짓으로 처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진단율을 뛰어넘게 약이 많이 처방이 되고 있어요. ADHD 아이들은 치료를 안 받아요. 이 약이 중독될 수 있다, 마약이다 이런 소문들 때문에 정말로 치료를 받아야 될 ADHD 애들은 절대로 어머님들이 약을 안 먹이시고요. 오히려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이라면서 병이 없어서 처방을 안 받아도 될 아이들은 병이 있다라고까지 해서 약을 받거나 이런 불법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복용을 시키시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ADHD 치료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한 번쯤 겪어봤을 눈떨림 증상. 전문 용어로는 양성 안윤근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안구를 싸고 있는 근육 중 하나인 안윤근이 떨리면서 발생하는데요. 과연 세간에 알려진 대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걸까요?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 눈떨림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눈떨림 자체가 모두가 이제 마그네슘의 결핍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그네슘 때문만은 아니다? 2021년 국내 연구 보고에 의하면 실제 혈중의 마그네슘 농도와 양성 안윤근 연축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눈떨림 환자와 일반인 간의 혈중 마그네슘 농도를 분석한 결과 눈떨림 증상과 마그네슘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그네슘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먹는다고 나쁘지는 않지만 눈떨림의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그냥 저절로 낫습니다. 그렇다면 미세한 눈떨림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피로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 과다 아니면은 이게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 등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들이 눈꺼풀 떨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가볍게는 안구 건조증부터 눈썹 질림증, 염증, 포도막염을 포함하는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한쪽만 그런 게 아니고 양쪽 모두 떨린다든지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인 보톡스 치료를 맞는다든지 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하면 증상은 사라지는데요. 그럼에도 눈떨림이 멈추지 않고 수개월 계속된다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눈떨림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신경과 의사와 상의해서 뇌 이상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 눈떨림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웃클래스 그랜저. 최근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실 텐데요. 곧 다가올 따뜻한 봄 기운처럼 기대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는 4월부터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인데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정원으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는 박람회 개최를 50여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홍보대사로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몬디, 독일 출신의 다니엘 린데만, 인도 출신의 럭키 씨와
또 중요 무형문화재인 베일동 명창림이 위촉돼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응원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로 세계적인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